네, 4월 둘째 주에요. 캘리포니아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겨우내 줄어들었던 활동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하시고 외출도 많아지면서 몸은 가벼워진 것 같지만 오히려 피로를 느낀다고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에 가지고 계신 만성 질환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까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도움 주실 센터 메디컬 그룹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홍우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희 항상 이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네. 정말 요즘에 많이들 갖고 계신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뇨, 고지혈, 또 고혈압에 대해서 저희들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진료실에서요, 원장님.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지 오늘도 많이 듣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나이가 드시는 고령 환자분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동맥경화도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대사질환이라고 일컫는 네.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새로 발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내가 듣기로는 약을 한번 시작하면 못 끊는다더라,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맞아요. 약을 꼭 먹어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미스 같은 것들 같이 얘기해 보고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사실 이렇게 판정을 받기 전에는 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약을 드시라고 하시면 사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정말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 병원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저희 환자분한테 비유해 드리는 게 네.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왜 무섭냐, 이게 침묵의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무섭냐 하면 초반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본인도 모르시고 네. 혈압 같은 경우에는 160, 170 우리가 흔히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게 혈압이 높아지면 뒷목이 아프더라, 뒷골이 땡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뻣뻣하다. 많으신데 160, 170까지 올라가도 그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증상에만 의존해서 아시는 거는 좀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증세가 완연해져서 증상을 느끼시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꽤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관리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네.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너무 조용하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살인자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침묵이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들이닥친지 모르는 그런 병이 이 만성 질환인 것 같아요. 네네. 원장님 그러면 보통 저희가 수치를 이제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고지혈이나 당뇨 또 고혈압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저희가 그렇게 또 약을 처방받는지. 일단 당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우리가 내분비내과 학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히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건데요. 6.5가 넘어가면 네. 6.5부터는 분명히 당뇨입니다. 네. 우리가 정상 범위를 5.6까지로 보고 5.7에서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그렇죠. 네. 그리고 6.5부터는 당뇨기 때문에 6.5부터는 당뇨약을 시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저는 6.0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일찍 약을 시작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당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약을 이제 판정을 받으시면 굉장히 이게 많이 다운되시고 또 좀
되게 낙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먹기 전에 좀 많이 노력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왜 식단 많이들 요즘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6.5에서 좀 많이 떨어뜨리셨어요. 살을 빼셔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약을 안 드시고 그냥 유지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 약을 드시면서 또 생활 습관 개선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도 약이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이런 거를 기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약과 같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약을 드시면서 잘 유지가 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약을 드시면서 운동요법과 식습관을 개선을 통해서 그 수치를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면 네. 우리가 단계적으로 약을 줄여보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약을 뺐는데도 약 없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다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 자가 진단하셔서 이렇게 손톱 밑에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건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매일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보통 공복 혈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이제 손을 찔러서 핑거스틱 글루코스를 재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CGM이라 그래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그 예가 될 것 같고요. 팔뚝 밑에 붙여가지고 2주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오.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모니터를 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투자를 하셔서 그런 기계를 사용하시면 네. 지금 나의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공복일 때 혈당이 몇으로 유지가 되는지, 네. 식후에 스파이크가 얼마나 뛰는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거 한번 사용하셔서 네. 내가 먹는 음식이 지금 나의 혈당을 너무 올리지는 않는가 하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좀 가격은 저렴한가요? 그게? 가격 그렇게 비싸지 잘 않은 아는 것 걸로 같- 알고 네. 있어서 네. 네. 사용하시는데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요즘에 그런 거 밑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을 좀 보기는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좀 모니터가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또 고혈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고혈압도 이제 저는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게 되면 이미 혈압이 제가 집에서 쟀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높아요. 병원만 가면. 네. 그러니까 뭐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높은 건지 의문이 들어서 네. 집에서 이렇게 혈압을 재면요. 집에서 재는 그런 자가 혈압 체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네. 우리가 와이코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평균 혈압보다 높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혈압 재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네. 이제 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오전 오후로 이제 혈압을 재시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혈압을 재셨을 때, 왜냐하면 집이 내가 가장 또 편안한 편안하게. 공간이니까요. 네. 네, 그런 데서 재셨을 때 평균 혈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왜 대부분 저희 이제 환자분들이 고령층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네. 주시는 게 아니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좀 오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아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네. 평균 혈압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는 기준 자체는 바뀌질 않아요. 예전에는 140에 90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혈압이다라는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새로 나온 스터디들을 보게 되면 네. 140에 90도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보다 낮게 130에 80, 130에 85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제가 제 환자분들께는 130에 80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혈압도 오전 오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전이라면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일어나서 바로일까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왜 오전 오후를 말씀드리냐면 오전이랑 오후랑 혈압이 다른 경우가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일어나서 바로 혈압을 쟀을 때 나는 아침에 혈압이 너무 높더라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대부분 그 이유는 네.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혈압을 재시게 되면 아침에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입니다. 콜티솔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몸을 깨우기 위해서 왜 차에도 자동차를 몰고 가실 때 자동차에 부담이 제일 많이 될 시기가 시동을 켜실 때가 때잖아요. 가장 우리 자동차에 무리가 많이 가는 때거든요. 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워야 되다 보니 심박도 높여야 되고 혈압도 높여야 되고 우리 모든 장기를 깨워야 되다 보니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아침이에요. 깨고 난 네. 후에.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아침에 재실 때 혈압이 좀 높게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아침에 깨셔서 뭐 세수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식사하시고 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혈압을 재시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셔서요. 일상생활 하시다가 네. 한 5분 정도 앉으셔서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하신 다음에 혈압을 재보시는 게 맞겠고 오후도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한번 재보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노년층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혈당이랑 혈압은 처음부터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파고를 쳐요. 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도 말을 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혈압이 항상 일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잠깐 올라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평균치가 중요한 거고 그 파고를 줄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평균치가 정상 범위라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정상이면 사실 저희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제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원장님.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약을 먹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게 또 만성이 될까 봐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요. 네,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상 체중에 다른 질병 없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시는 거라 한다면 사실상 끊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크게 7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2가지는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시는 거, 나이랑 유전자입니다. 네. 나이랑 유전자는 조절하지 못하시고 나머지 5가지는 네. 술, 담배, 혈압, 콜레스테롤, 당. 우리가 방금 말씀했는 대사 증후군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것들이 혈관 질환을 가속화시켜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겠죠.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한데. 딱딱해지나요? 네, 동맥경화가 네, 네.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동맥의 역할 자체가 혈관이 부드러운데. 혈압이 세게 꽉 심장에서 짜서 혈압이 높은 압력으로 나오게 되면 동맥이 순간적으로 조금 늘어나면서 그 혈압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맥 경화가 생기게 되면 딱딱하니까 얘네들이 늘어나지를 못하죠. 네. 그러다 보면 그 높은 혈압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된 분들은 사실상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찬스가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런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평생 드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비만이라든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신 분이라면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는 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혹시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왜 보통 오전에 먹어야 돼요, 뭐 또 오후에 먹어야 돼, 뭐 이런 또 시간을 계산해서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게 뭐 이렇게 드시는 거는 괜찮은지 또 궁금하네요. 아니죠. 약은 이제 우리가 처방한 게 하루에 한 번 드세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그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드시라고 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체내에서 24시간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뭐 시간을 정해서 드시겠다 하시면 그 시간을
지키시는 게 오히려 네. 더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네. 오전 오후로 드셔야 되는 약들은 마찬가지로 효과가 12시간 남짓 가는 네.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서 네. 드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간도 놓치시고 또 하루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 날 드시고 막 이러면 네. 뭐 좀 몸에서 또 특별한 반응이 또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나 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스파이크들이 파고를 치기 때문에 네. 약효가 없는 기간이 일어나면 혈당은 올라갈 수도 있고 혈압 같은 경우에 더 뛸 수가 있겠죠. 평균보다. 네. 그렇게 파고를 높게 이제 너울 뛰듯이 가지고 계시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잔잔한 파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은 꾸준히 잘 드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약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 네. 이렇게 당이 이제 초기에 이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보더라인보다 조금 비슷하게 이제 그래서 약을 제일 약한 거예요 하면서 처방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는다고 그랬더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자기는 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그 약을 드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또 드셔도 되는지 당이 없는데도. 네. 대부분의 당약이 이제 아무래도 몸무게를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물론 당약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네. 몸무게가 빠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이 없으신 분이 굳이 당약을 사용하시면서 살을 빼는 건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당뇨약을 쓰시게 되시면 혈당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혈당이 오실 가능성도 있게 되고 또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물론 써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일부러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살을 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첫 번째고 네. 만약에 본인이 비만이다. 그러시면 우리 이제 같은 당약이긴 하지만 웨이트로스에 지금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GLP-1이나 이제 흔히 이제 위고비라고 부르죠. 네네네. 위고비나 아니면 제파운드 같은 약물들은 비만을 타겟으로 나온 약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약들은 쓰시는 건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식습관을 고쳐야 되고 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주치의도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있는 분과 또 없는 분들의 또 차이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병원 가시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전문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치의 전에 그냥 바로 전문, 네네. 뭐 PPO로 전문의를 네, 바로 네.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캘리포니아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HMO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시는 메디케어를 그러면 전문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200%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선생님들도 각 분야의 최고봉이시긴 하지만 한 환자를 전반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심장내과면 심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정형외과면 정형외과를 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환자 한 명을 전체적으로 봐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주치의를 찾으셔서 주치의랑 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치의랑 케어를 이스태블리시 하신 다음에 이것저것 고민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네. 주치의가 본인의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잘 되어 있으니 네. 미국이란 나라는 네.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이런 만성질환 환자를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셔서 어떤 또 상담을 하시는지도 좀 사실 궁금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오늘 주제인 만성질환? 이런,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최대한 이제 합병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당뇨인들의 1차 목표가 되는 A1C를 7.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주된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런 뭐 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거는 얘네 개개별로도 위험할 수는 있지만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당뇨도 당뇨 자체보다는 당뇨 합병증이 무서워서 뭐 당뇨 발이 생겨서 발을 절단을 한다던가 네. 실명을 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라 네. 일단은 우리가 기준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0 밑으로 좀 유지를 하는 거를 많이 좀 설명드리는 편이고 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눈 검사랑 발 검사는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래요. 발 검사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발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심한 분들은 말초 혈관, 말초 신경부터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발이 썩어가는 와중에서도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안과 가서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것도 검사 받으셨으면 어디로 좋겠고. 가야 되나요? 발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게 되는 네, 거고 네, 네. 주치의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주치의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과나 발닥터 전문의를 찾아가실 수 있게 연계를 해드리는 거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 기준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130에 80을 말씀드리는데 130에 8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 조정 및 뭐 음식 조정, 네. 운동 처방 같은 걸 해드리는 편이고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덜 나눴는데 네네. 고지혈증도 나머지 둘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low density lipoprotein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LDL이 이제 많은 랩에 보면 정상 기준이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130까지도 괜찮다, 좀 약간 보더라인 수준이다, 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당뇨나 다른 지병이 동반될 경우에는 좀 더 스트릭트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되신 분들도 70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혈관에 찌꺼기가 이미 껴 있는데 기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달라붙기가 쉽겠죠. 그렇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중 LDL 농도를 조금 더 낮게 유지를 하고 당 수치를 좀 더 낮게 유지를 해서 크게 더 진행이 되지 않게끔 유지를 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이후에 이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을 좀 감지하시면 오히려 조금 귀찮으셔도 생활 습관도 좀 고치실 수 있고 식단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약을 먹을 때요. 네. 당뇨 환자들 중에 제 주위에는 여주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또 그리고 뭐 당뇨에 좋은 또 뭐 건강 보조 식품들 약 대신 이런 게 좋다라고 막 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강 보조제는 보조제입니다. 네. 처방약이 아니거든요. 네. 처방약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네. 우선 약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시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맞아요. 네. 이 좀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이 약을 먹는 게 꼭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안정장치를 하나 더 만드신다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보조제에 의존을 하시면서 오히려 효과가 증명이 된 이런 처방약 같은 걸 멀리 하시는 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방약들은 FDA에서 꼼꼼하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효과가 입증이 돼야지만 출시를 할 수가 있는 약들이고 건강 보조제들은 그런 같은 스텝을 밟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효과가 얼마나 있다 이런 거는 제조사가 그냥 얘기하는 거에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너무 전적으로 보조제에 의존하시는 거는 반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만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오늘 하루 기억해야 될 한 줄 처방이 있다면은요?
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한 거고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큰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물론 생기기 전에 주치의랑 먼저 상담과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생기시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일생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홍 원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